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검찰개혁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이분들 나오셨을 때 닉네임 원래는 빨간 다라이님인가 봅니다. 빨간 다라이님. 예, 빨간 대야님께서 역대 최고의 내용, 하지만 한숨 난다라고 평해 주셨던 뻔뻔한 검사들과 어리숙한 판사들의 unbelievable story. 예,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신중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중건입니다.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예, 오늘 제가 원고에는 구성에는 없는 어제 나온 뉴스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면 예. 요거 가지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홍영 검사라고. 예. 예, 4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쳤는데 자살을 한 거죠. 예. 변협과 유족이 어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 시비위 소집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고발인이라는 고발한 사람 조사만 한 차례 이루어지고 수사가 10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굽니까?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돌아가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10개월 동안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그냥 저는 이게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들 또는 공무원들과 관련된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행정고시를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디에서 비리가 터졌다 그러면 언론에 한번 나온다, 잠잠해졌다가 어디에 또 재취업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지난해 말에 예. 변호사 개업 그냥 예. 하셨고 그 고소 고발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나면 장기미제라고 불러요. 그 뒤로부터는 1개월씩 묵을 때마다 위에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일부러 묵혀두는 사건이 있어요. 정책미제라고 부릅니다. 정책미제. 네.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놔두는 사건. 그러니까 뜨거운 사건인 경우에 안 건드린 게 나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알아서 뭐 증거를 좀 감춰주고 증인하고도 입도 맞춰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고소인 고발인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뭐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미제라고 불러요. 그렇죠. 뭐 이건 뭐 건드려서 결과 나와봤자 뭐 좋은 검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으니까 잠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관심에서 멀어진 다음에 그냥 슬쩍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됐다가 연말쯤에 사건 처리돼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이렇게 슬쩍 뭐 무혐의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는 이만큼 큰 사건이라고 했다가 약식 명령으로 해서 슬쩍 끼워놓고 하는 사건,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유족들로서는 이게 정말 그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이 사실을 봤어, 공부를 잘했어, 검사까지 됐어. 근데 폭행을 당해서 두들겨 맞다가 화가 나서 자살을 했어. 이런 케이스잖아요. 아주 쉽게 말을 하자면.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족 입장에선. 검찰은 사실 김대현 부장검사가 폭압적이고 부하들을 막 다루는 사람이라는 게 남부지검에 있었을 때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법무부에 법조인력가에 있을 때 법무관들 법무관들한테도 뭐 소리 지르고 뭐 강요하고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묵혀놓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위에 관리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까지 확대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눈빛을 막 주고받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관리 감독 책임도 있네요. 그때 당시에 뭐 청장이랄지 검찰청장이랄지 이렇게. 그렇죠. 남부지검에 있을 때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 김진모. 그래서 그 뭐 들리는 얘기지만 검사장 김진모 검사장이 사실은 김진모 검사장은 나중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
장진수 주무관에게 5천만 원 감봉 건네준 혐의로 나중에 구속되기까지 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김진모 검사장이 그 부에 김대현 부장검사가 있는 부에 부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뭐 종용을 했다는 일정한 내용의 진술서를 고쳐주거나 할 그걸 종용했다는 얘기까지 들리죠. 예. 저는 이게 이현주 변호사님 너무 좋은 게 왜냐하면 실명을 이렇게 딱딱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김진모 검사장 근거 확실하죠. 아니 근데 저는 한국 언론에 되게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승호 PD가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간첩 사건 관련해서 서울시 유호성 유호성 간첩 사건 관련해서 그게 이제 무죄임을 밝혀낼 때까지 계속 다큐멘터리를 하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때 담당했던 검사들 이름을 까고 얼굴을 까고 그게 제 기억에 한국 언론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검사 이름과 얼굴이 처음 그렇게 확 나간. 예, 맞아. 이것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했는데 김대현 전 부장검사라는 이름은 귀에 익지 않아요. 우리 귀에.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하고 항상 피해자였던 김홍영 검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지를 몰라. 아니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어. 항상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 이름을 따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검찰은 배당의 스킬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기라는 건 맡긴다는 건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본부가 있단 말입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하지 않고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긴다는 건 이미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게 있는 거죠. 암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네. 관리감독 있는 자가 그 사건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도 그냥 밝혀진 게 아니라 김홍영 검사 부모님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신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애달았을 것 같아요. 김홍영 검사가 자기 고충을 뭐 친구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그걸 알고 있는 연수원 동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평판이 굉장히 좋고 뭐 성실한 친구였고 그래서 연수원 동기들이 다 일어난 거죠.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하고 이거 밝혀달라. 그러고서는 대검 감찰본부로 간 거였죠, 이 사건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 검사였기에 그 회사 동료도 이 정도인데, 예? 같은 기관의 동료도 이 정도로 사건이 잘 안 밝혀지는데 검사한테 뭐 두들겨 맞았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그냥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동료 검사도 이 정도로 막대해도 그냥 어떻게 감춰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게 무슨 뭐 김홍희 검사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그다음에 그게 뭐 검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법원에서도 굉장히 뭐 꼭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이래서 아예 휴직을 하시는 분들, 뭐 자작까지는 아니시지만 휴직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소위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벙커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벙커의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모시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장님이 계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을 아예 그냥 난 너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면서 인격까지 아예 말살시키는 정도까지 돼버리면 사람이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해야 되나라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밖으로는 아예 전혀 얘기가 안 될 거고 그냥 네가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로 그냥 치부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원보다는 검찰이 훨씬 심하죠. 그렇겠죠. 그 그래서 그 검찰 내부에서는 별별 전설 같은 얘기가 다 전해와요. 그러니까 부장 검사가 불러서 어떤 검사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질책을 하니까 혼이 나가서 문서를 기록을 넣어두는 캐비넷하고 그 출입구하고 구별을 못하고 캐비넷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너무 겁이 나니까 혼이 나간 거죠. 그리고 어떤 검사가 부장검사실에 가서 이게 기록이라고 만들어 왔느냐 이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나서 이렇게 좀비같이 그 기록을 들고 자기 사무실에 돌아가더니 그 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을 열고 실무관도 있고 수사계장도 있단 말입니다. 부장검사님이 제 기록이 쓰레기래요. 이러면서 그걸 풀어가지고
날려버리는. 예,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이 나갔네. 예, 직원들이 막 주스러 간 거죠. 그런 이야기들,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막 전해와요. 심각하네. 그리고 예. 어떤 평검사는 예. 그 출근을 안 했는데 사무실에 보니까 유서가 있어가지고 막 뒤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죠. 그건 이제 김홍현 검사 죽음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잘 나오셨네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또 같은데 갑자기 누가 출근을 안 하면서 유서가 남았다면서 그 한 바깥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간간히 있어요. 갑자기 유서만 써놓고 3, 4일 동안 아예 출근을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 저 법원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결국 나타나시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정말로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후배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러면 그렇게 위계서열이 뚜렷한 조직, 특히 이제 검찰 같은 조직에서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위계서열이 뚜렷할수록 후배가 아주 격하게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책상을 뒤집어 엎거나 뭐 이렇게 반발하고 싸우면서 그 불가능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풀고. 이게 잠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제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 나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사실은 순종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순종적인. 그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공부가 돼서 왔는지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약간 비리 같은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지 그거를 나서서 이걸 뭐 내가 비리에 저항하겠다 아니면 뭐 부당한 요구에 내가 저항하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 보이지 않을까.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튀어서 저 왜 조직에 이렇게 해가 되게 왜 저렇게 튀는 발언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오히려 정맞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대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참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야 조직에 살아남기도 하고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출세할 수도 있는 길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뭐 순종적인 성향, 복종적인 기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것도 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항을 했을 때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판 뭐 그러네. 변호사로 나갔을 때 너는 우리 조직을 욕되게 한 자 이러면서 사건 안 받아주고 뭐 그건 그 사람의 성향 이때까지 길러온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울질을 하는 거죠. 맞다. 보니까 이익이 잃을 게 너무 많다. 그 검사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가 법원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그 나와서의 유대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뭐 나오면 그냥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랑 어느 정도 신분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어차피 검사들 같은 경우에 나가서 어떻게 뭐 선후배 관계가 나온 이후에도 되게 확실하게 지키면서 좀 서로에게 뭐 끌어주거나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원보다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여기서 나쁘게 보였다가는 결국 나가서도 내가 뭘 좋을 게 없다. 이런 거. 나중에 나왔는데 검찰 내가 상대를 해가지고 이제 소송 수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평판이 안 좋으면 저는 잘 제대로 해주겠냐. 그렇죠. 이런 것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뭐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부탁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선처를 바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들어주겠냐고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그 검사의 사건에 대한 재량권은 판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넓으니까 기소 재량이 있고 그리고 뭐 구속 영장을 경찰에서 올라왔는데 뭐 꺾어주고 압수수색 영장을 꺾어주고 뭐 나중에라도 형 집행정지 가석방 해서 뭐 봐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판사들은 유대관계에 의해서 안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검찰 전가는 검사하고 사이가 나빠 일반 동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로서 장사 접어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 안에서 감찰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감찰을 혹독하게 해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 감찰을 아주 혹독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무슨 스폰서 유흥업소 주인이 스폰서였다 이런 사건에서 그 검사들의 가족 계좌까지 다 뭐 내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퇴직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아주 망신을 당한 거죠. 사건도 안 봐주고.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은 뭐가 있냐면 첫 사건, 아주 어려운 첫 사건을 안 되는 사건을 되게 해주면 이제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그렇죠. 이제 뭐 구름같이 사건이 몰려드는 네.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첫 사건을 안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으면 조직에서 그 따끔한 맛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 변호사 할 때 한번 두고 보자.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막 파리가 날리니까 사무실이 이제 자기 부하였던 사람한테 인사하러 갔죠. 했는데 복도에 있는데 부장실에서 딱 들리게 내가 저 따위 인간을 왜 만나야 되지? 아니 만나주지 않는 거죠. 운전박대. 후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때 부하였고. 미치겠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변호사님이나 신중호 변호사님은 저 생계는 어떻게 지장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저희는 그 법원은 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어떤간에 재판하다 보면 다 드러나 어떤간에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간에 법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습 다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약간은 뭐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 대부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아마 남들은 모르는 모습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변호사와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법원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제 능력껏 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석훈 박사가 최근에 쓴 책 있죠. 한 몇 개월 전에 썼는데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검사와 판사들의 뭐랄까요? 민주주의,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 정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은 다 멈출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 뭐 딱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간을 빼놓고. 예, 그 상사들의 뭐 포갑적인 행위 그런 게 검찰이 더 심한 이유는 법원은 인사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서열에 따라서. 뭐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 부장 검사 이상의 간부들은 1년마다 인사가 나서 그 영원한 고3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인사권 그 압박감이 엄청나고 정신적 압박감이 엄청나고 뭐 부하가 잘못했을 땐 그게 자기의 가가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성정이 뾰족뾰족한 거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하여간 뭐 정파적이건 뭐고 다 떠나서 조용조용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그렇죠. 본인에게는 무마시키는 게 중요한 사건 터졌을 때. 참 그런 의미에서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이문정 검사가 갔습니다. 이 잘 할까요? 이 감찰 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가 일단 뭡니까? 없던 자리죠. 비직제. 그 예전에 김웅 검사가 지금은 국회의원인 김웅 검사가 미래기획단 단장을 했던 것처럼 비직제인데 뭐 일단은 그 직위의 이름으로 봐서 뭐 감찰에 관한 정책을 뭐 제도적인 면을 연구하겠죠. 아니, 없던 자리라서 뭐 무슨 일을 할지는 그렇군요. 평소에 이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검찰총장을 독립적으로 감찰을 가능한 자리입니까? 정책연구관이? 감찰하고 싶다는 아니고 네. 고발하겠다는 고발하겠다. 대검 산하에 있는 거고 업무에 관해서는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임 검사가 다만 이제 뭐 내부에서 그냥 아마 들어가는 거를 잘 가까운 데서 이제 보면서 뭐가 있으면 또 한번 더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위법한 지시를 내리면 그걸 뭐 바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뭐 공수처에 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내부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서 가까이 데서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그 한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신문들을 중심으로는 검찰 독립에 방해가 된다. 검찰총장이 힘을 빼고 있다. 뭐 힘이 다 빠졌다. 뭐 다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야 검찰을 견제를 하려면 이 검찰총장이 뭐 검찰이냐. 그래서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면 오히려 이런 방식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지금 가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게 맞는 겁니까? 좀 복잡하고 길고 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완전히 독립되는 건 필요하고요. 이거 뭐 너무 총장 개인의 힘을 빼느냐 안 빼느냐의 문제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독자적인 독립적인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 독립이라는 건 검찰의 독립, 뭐 법원의 독립도 그렇지만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거지. 너네가 뭐 떨어진 성같이 있어라. 뭐 그 안에서 아무렇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예. 아닌데.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검찰이 지금 독자적인 권력 집단이 됐다고 말씀드린 건 작년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부터 그렇죠. 예. 예. 그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내려오시라고 저희가 수사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죠. 윤 총장이 말했죠. 그건 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거죠. 그때 뭐 그 불꽃같이 뭐 촛불 시위가 서초동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제 장관 인사안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실에 결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예, 검찰총장이 털 테니까. 예. 그건 일단은 지금은 예.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개고 분산 뭐 나누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검찰이 완전히 정치 권력화 그렇죠. 된 거죠. 네. 정치 권력, 사회 권력화 돼 버린 거잖아요. 너무 힘이 막강한 거는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힘이 더 막강하게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부 통제 기능은 전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돼서 아예 우리나라를 아예 그냥 좌지우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도를 했었지만 안 먹히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권한들을. 예. 한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거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와 뭐 공소유지 뭐 이거 다 나누고 그다음 수사도 나누고 쪼개가지고 한쪽에만 그러니까 일부 기능만 담당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기능들 그런 지금까지 어떤 부작용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수사권, 소추권, 재판권. 예. 예, 재판은 어차피 뭐 사법부가 예.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 지금 입맛대로 골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예. 아예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을 정해주고 가이드라인 정해주고 그렇게 방향 몰아가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사실 말한 것처럼 뭐 기소도 당연히 무섭지만 부기소 같은 거는 어떻게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범죄 저질렀을 때 그걸 무마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또 거기가 또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힘을 또 어떻게든 키워가는 거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봐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취업도 하고 총리도 되고 서로 봐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사회를 자기네들이 이제 마치 우리나라 사회를 움직이는 건 우리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만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작년 그 9월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게 이때까지 다른 검찰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권력의 파트너로서 정권에 협조해 왔던 그러면서 익혔던 기술을 이제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용한 거죠. 가령 한명숙, 곽영욱 그 대한통운 전 사장 사건에서도 그 타권 압박 수사라고 부르는데요. 곽영욱 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줄여주고 뭐 100 몇십억이 되는 거 30 몇 억으로 줄여주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봐주면서 그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결합됐을 때 문제는 내가 수사한 걸 누가 한 번 더 보고 이걸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좀 머리가 그렇죠. 뒤통수가 따갑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뭐 미친 말처럼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수사 내용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제 수사를 따로 경찰이 해서 올리면 경찰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렇죠. 견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기소 재량권이 있으니까 너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어주면은 너의 이제는 봐주겠다라는 게 가능한데 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수사 협조하면요 나중에 재판할 때도 구형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심했다 싶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실형해야 할 사안인데 구형을 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 수사에 협조했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고 물론 그걸 어느 참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럴 정도까지 구형을 할 장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편의해서 나중에 또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그 세간에서는 되게 화제입니다. 그 YG 양현석 씨
이게 왜 상습 도박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단순 도박으로 네. 검찰에서 다른 사건이었으면 분명히 그 상습 도박으로 기소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분명히 계속 유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돈 있고 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근데 기소를 그렇게 해버리면 재판에서 방법이 없어요. 판사가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이거 그렇죠. 얘기했잖아 모르겠는데 예. 예전에 그 모 방송국 사장 사건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어. 그게 업무상 배임 사건이었는데 예. 그게 고발을 어떻게 했냐면 7억을 했어요. 7억을. 예. 근데 그거를 거의 2년 가까이를 수사도 안 하고 끌었어요. 쭉 끌다가 예. 연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식 명령을 하면서 얼마를 했냐면 1,200만 원을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봤거든. 기록을 다 그 처음부터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수사를 했냐면 이제 어떻게 이 돈 어떻게 해서 어디 쓰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근거도 모시고 어떻게 했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음 그냥 말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런 식으로 다 넘겼는데 1,200만 원이 뭐였냐면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해명이 안 되는 1,200만 원만 놔두고 그거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1,200만 원 갖고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하게 처벌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아진 거예요. 6억 8,8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법원 입장에서 발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대신 저희 전 판사 약식 명령을 담당하는 판사가 야 이건 그래도 너무 심하다 해서 공판 절차 해보니까 정식 원래 재판 절차로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약식으로는 처리가 안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소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1,200만 원이 기소됐기 때문에 아무리 해봤자 제가 해봤자 하려고 해봤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결국 집행유예밖에 못했어요. 근데 결국 검찰은 뭘 구형했냐면 그대로 벌금을 구형했어요. 벌금형으로. 뭐 구속되는 건 아니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사실 다 줄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겠고.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방송국은 사실 정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도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 거기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범죄로만 처벌받기도 하고 더 그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형사법정에 들어가면 꽤 재밌는 장면이 많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한테 아니 이거 공범이 3명인데 공동정범이 3명인데 어떻게 재질이 가벼운 2명은 구속시키고 재질이 가장 가벼운 1명은 불구속 상태냐. 그러니까 그 검사가 얼굴이 좀 양심은 있으니까 새빨개져서. 그래서 제가 마침 아는 검사여가지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난 검찰 정관이 선임돼서 자기는 3명을 다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뭐 빼달라고 자기 그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우리 그 검사장님이 여기 2명만 구속시키자고 하신다. 그 2명을 검사장님이 고르게 하자.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지만 아직도 검사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바지 사장 2를 고르고 자기한테 그 거액의 변호사비를 댄 그 진범 은 이제 구속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판사가 기록 보면 엄청 어이없죠. 어이가 없는 거죠. 데다. 황당하네. 근데 그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또 화가 나는 게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밥 사고 술 사고 뭐 후배들 관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또 승진을 잘하실 테고 그죠? 평판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회사로 치면 법카 있지 않습니까? 법카를 그분들만 또 잘 쓰세요. 이건 그 회사들의 입장이 다 어떻게 희한하더라고 그거는 그 김강준 검사 부장검사가 그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검사라고 불렸어요. 왜냐면은 뭐 유진한테도 뒷돈 받고 조이팔한테도 뒷돈 받고 그 돈을 그냥 혼자 다 꿀꺽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검사로 뭐 수사관들 데리고 뭐 룸살롱 가서 쏘고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유진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만 알고 거래하긴 미안하니까 동료 부하 검사들 3명 알려주고 부하 검사들 3명도 같이 했었고 막 이렇게 부패가 퍼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패가 퍼져서 같이 뭐 주식을 했다 그런 검사들이 기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한 사람만. 그때 징계는 받았어요. 징계 정도만 받고. 왜냐면 그때 이게 안 알려졌으면 징계를 안 했을 텐데 그렇죠. 경찰이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징계는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징계는 해야죠. 아까 그 정치 그 사건이 어떤 정치화되고 검찰이 권력화 정치화되는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이제 MBC PD 수첩에서 현직 검사 이분이 누군지는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 네. 뭐라고 했냐면 대윤과 측근들은 윤석열이죠. 윤석열과 측근들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될 걸로 확신하고 총선 전에 문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조국 수사할 때도 그런 것이고 조국 수사에서도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결국 특수부의 표적이 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고도의 정치 전략가들, 언론 전략가들 괴벨 수도 있고 여기에 히틀러도 있고 뭐. 근데 이게 새로운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 연마해온 기술이죠. 특히나 특수부에 부당 기소를 하고 타권 압박을 해서 표적의 그 약점을 털고 근데 이때까지는 정권에 협조하는 파트너였는데 이 정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이때까지 해온 기술로 이 정권을 넘어뜨려 보자. 자꾸 자기 힘들만 피만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공포 정치에 가담했던 게 검찰이잖아요. 그쵸. 뭐 KBS 정영주 사장 기소하고 PD 수첩 기소하고 그리고 그때 한명숙 총리 사건이 그 1차 곽영욱 뭐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게 무죄가 기우니까 1심 선고 직전에 터뜨린 게 또 한만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1심 선고 직전에 수사 제보가 들어와서 2차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은 또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어지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가 0.6%로 졌어요. 오세훈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연마형 기술이죠. 이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판세. 역사를 바꿔버렸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정권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 정권은 나한테 뭘 안 줄 것 같아. 오히려 개혁하자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제 정권을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된 거죠. 야, 우리 뭐 못하겠냐. 게다가 그때 검사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 정권을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는 개국 공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블렛 사건 조사 안 했으면 그러네요. 박근혜 안 넘어갔고 박근혜 이후에는 그대로 한나라당이었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해? 우리가 그때 근데 검사들 생각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낳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국 공신이다. 그래서 심지어 인사에서 나는 개국 공신이니까 우리 여기 지분을 달라. 검찰 지분, 인사의 지분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 짝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그 자기 손에 친구가 있잖아요. 언론. 이때까지 연마형 기술이 있고 자기가 개국 공신이라고 여기고 그 믿음직한 친구가 있고 언론도 일부 언론은 개국 공신 뭐 육두품이지만 개국 공신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그런 생각, 탄핵까지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길은 그 돌파구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그 군복무 특혜 의혹도 한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대자보인데 학습이 돼서 지금 뭐 이게 잘 방어가 되고 있는 또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크게 공격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뭔가 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이 좀 개입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왜냐면 1월 달에 법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지검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개입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개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야당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의혹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진실은 안 밝혀지는 게.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뭐 나중에 밝혀지도 안 밝혀지도 그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의혹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정권이 이렇게 공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바로 앞에 조국 장관에도 그랬지만 이 출장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한테 이런데 어떻게 정권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고 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다음 실제로도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만 만들어주면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빨리 결론이 안 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아, 검찰은 또 역으로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만약에 사실하게 밝혀가지고 이걸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결론이 안 나야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로 의도를 갖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뭐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도움이 되고 이 정권에게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맞아요. 그러네. 사건 자체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가를 얻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아파서 조금 더 쉬겠다. 그래서 그걸 연가를 했는데 그걸 전화로 한 게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뭐 위법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약간 이례적인 건 맞긴 맞아요. 저도 현역으로 갔다 왔지만 병이 내가 아주 거동을 못할 정도까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가봤자 훈련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추가 연장하겠다. 제가 만약에 전화해서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겠냐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끌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으면 그냥 좀 의혹 제기하다가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수용이 안 되거든요. 한국군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카투사가 아무래도 편하다긴 하지만 거기도 군대는 군대라고요. 아니 카투사여서 그 시츄에이션이 저는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전화를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하루 늦게 간다고 해서 뭘 휴가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 구두로 마치 이제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군은 왜냐면 이게 모병이잖아요. 이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군 안에 지금 배속돼서 중원군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2 규정에 따라서 카투사는 그 복무기간 동안에는 미군의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원단에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게 큰일이 났다. 교통사고나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게 서류 처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예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하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복귀를 했다가 예를 들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군대에도 뭐 병원이 있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모르겠고 아니면은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열애되는 건 모르겠지만 아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나 힘드니까 못 들어가겠어. 이게 사실은 이건 좀 받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맞아. 그것도 일반 그 한국군 나온 분들한테는 도저히 이게 뭐 카츠사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대라는 생각에서 도저히 본인들이 현역 생활을 했다고 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저거는 불공정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하는 것들 자꾸 이 의혹 제기하는 것들이 먹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네. 근데 뭐 그러네. 그 카투사에 근무한 다른 분이 올린 글에 의하면 일단은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느냐, 카투사 규정이 적용되느냐 문제가 있고 카투사 규정은 청원휴가가 30일이 있고 뭐 그 진단서 등이 제출되면 뭐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왜 그 불편한 상태에 굳이 복귀를 해서 뭐 정원을 하겠느냐. 이건 전혀 이례적인 처리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은 그 검찰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뭐 그 먹칠을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박상기 장관은 그나마 검사 출신이어서 아니요, 교수 출신이에요. 교수 출신이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 이전 정권에서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짝짝꿍하고 아주 잘 노셨잖아요. 다 검사 출신들이었으니까.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권 때 곽상도, 우병우, 뭐 김영한, 다 검찰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 검사 출신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 김영한 씨 수첩에 아주 그 적나라한 내용들이 다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민정수석하고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이게 오히려 항상 당연했던 로직이 안 통한 거죠. 당연했던 논리가. 그럼 박상기, 조국, 추미애는 이질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박상기 장관까지 어떻게 참아봤겠죠. 정권 초기고 힘이 많던 시절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만약에 검사 출신의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검찰 입장엔 당연히 저항은 계속 하겠죠. 자기들이 어떤 가진 거를 빼앗겠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게 너무 또 그게 이제 지나치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방법까지 다시 동원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전혀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정치 구단들이다.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밝혀내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공방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라는 건 정말로 요술방망이 같은 거죠.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나오고 뭐 공천 자리가 나오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대구에서 공판을 수행하던 검사님 얘기인데 일단은 공직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거기서 또 표가 이렇게 그 당선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검사님이 그 모 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일부러 말아드신 거예요. 네, 공소 유지를 게을리하고 좀만 더 노력하면 입증할 수 있는 거를 입증을 게을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제가 안 되게 공소장을 변경해 버려요. 그래서 보훈으로 나중에 공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양심적이 돼서 사건을 말아먹기로 마음을 먹고 하면은 모든 게 가능한.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무능해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렇죠. 공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국정원 파견 가서 저기 증거 인멸하고 그 뭐 예행 연습도 시키고 그랬던 이재용 검사가 얻은 자리가 뭐였냐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협력관 2년. 그거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있는 자리에 잘 나가면 그냥 잘 나가는 거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가면 진짜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권한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특징은 검찰권의 사적 유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진 거를 못하게 하면은 화나죠. 화나지 않아요. 저라도 화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는데 막 정관에서 뭐 1년에 몇백억씩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자들도 그 검사나 이 판사에 비해서는 이 조그만한 뭐겠지만 정윤주 사장이 들어와서 기업이나 언론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반발을 그럴 수가 안 돼요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왜 못 가게. 그리고 이제 전체 기자들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해외 연수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뭐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반발을. 근데 가서 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골프만 치거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신 분도 뭐 어떤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다 국민 돈이거든요. 뭐 연수라는 게 대부분 다 사실은 뭐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보내주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빡세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사실 없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이렇게 조직에 충성했으니 핵쓰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공부, 교육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휴식과 여행과 이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돈으로 왜 그렇게 보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누려왔던 입장에서는 야 이걸 왜 갑자기 없애려고 해라고 느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검사들이 외부에 하는 얘기랑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가려들어야 되는데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주자. 그러니까 불기소하는 사건, 기소되는 사건은 뭐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넘겨야 되니까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요. 그 불기소하는 사건은 일단 불기소를 경찰이 결정하되 검찰청에 서류를 뭐 한 달간 넘겨서 부당한 처리는 없는지 뭐 검토받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검사들이 외부에는 경찰 수사 능력도 떨어지고 뭐 인권 친화적이지도 않고 이건 시기상조다. 걔네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근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검찰 정관의 블루오션이에요. 일단 법원 기소돼서 법원에 넘어가는 사건은 법원 정관이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검사가 불기소 처리하는 사건은
검사 정관들의 블루오션인데 그렇죠. 내부에서는 검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장검사가 평검사들한테 자네들 검사 평생 할 거 아니지 않나? 변호사 할 때 생각해봐. 이게 우리 먹거리야. 아니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 충격적이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 쓰다가 야 기자 생활 계속 할 거야? 곧 있으면 저 홍보상무로 가야 되잖아. 잘 생각해. 뭐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너무 심한데 그건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죠. 그리고 어떤 차장검사는 나는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 사건 다 잘 봐줘서 적금 부어놨는데 나는 적금 못하는 거잖아. 아 그러네. 난 적금 못하는 그러니까 거잖아. 개를 부어놨는데 자기는 개를 못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개돈이 내가 돌아올 차례가 돼서 그러니까요. 나는 가서 그래도 그게 막 그 황교안 과거 법무부 장관의 정관 시절 보면 한 5, 60억은 그냥 꽁으로는 아니겠지. 하여튼 들어오는 것 같지 그래서 보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요. 예전에 막 그 선배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막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지네들은 다 누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좋은 거 좀 우리가 누려볼 때 되니까 없애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반발들이 좀 있긴 있어요.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결국 기득권의 반발이네. 그렇죠. 그리고 특수부는 진짜 재미있는 장사죠. 특수부끼리는 굉장히 서로 끈끈하고 특수통은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는 사건을 치고 그 특수부 정관은 돈을 벌고 협업이죠. 우리 좋고 매부.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여기도 정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의 정관이었다가요. 이번에 재판 단계 기소되면서 11명 중에 9명이 판사 출신 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쟁쟁하신 분들만 들어갔죠. 쟁쟁하신 분들. 소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관 뭐 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있지만 모든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출신들 법원 출신에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 잘 나가시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법원행처 뭐 재판연구관 그다음에 법업부장 그다음에 법원장 이분들이 사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싹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단순히 출신이라는 말로 저도 사실은 가끔 욕 먹기도 하긴 하는데 법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저도 뭐 전혀 이득을 못 누린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저는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에 나와서 저를 알리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정관으로 대우를 받았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곁다리 얘기인데 진짜 검사들은 정세를 잘 판단하고 영악한데 판사님들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떨어져요. 2016년 그 타블렛 보도가 되고 검찰은 이제 기울었구나. 판단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여기를 털고 그래서 그 사실은 똑같은 일이 2014년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문건 할 때는 맞아. 묻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확 기운 거예요. 그때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2016년 11월에 청와대에 검토 보고서를 바쳐요. 대통령 직권남용에 관한. 그러니까 이 판사님들 못 쓰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세 파악을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충실하신 거예요. 성실하신 어리석은 성실함이죠. 그때도 그래서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나름대로 사법부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커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것들 좀 찾아갈 수 있는 것들도 소위 말해 못 찾아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양승태 대법원이 그 상고 법원에 관한 법률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통과시키기로 총력전을 벌이면서 정말 법원 행정처 검사들이 판사들이 로비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하면은 본인들의 판사 그 고위직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역대 대법원장들은 한 가지 자기들의 치적을 남기기를 원해. 근데 그 전임이었던 그 누구였죠? 이용훈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여러 가지 몇 가지인가요? 근데 선생님은 하게 보면 자기가 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그 상고법원은 예전부터 사실은 뭐 상고법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대법관을 증언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상고심 부담을 줄인다는 거는 예전부터 좀 수원 과제였는데 그래 그럼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때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거든요.
맨날 내려오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라. 그다음에 그 법원, 그 의회, 그 국회에도 그 가뜩이나 지금 재판할 판사도 부족해 죽겠는데 거기 맨날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로비하라고 시키고. 판사 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천직에 저희 실제로 재판하는 인원은 부족해서 맨날 허덕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상고법원 해야 되니까 로비해라 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라 저 그게 너무 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조만간 저거 탈할 것 같다. 너무 저렇게 해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밀어붙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전의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면 법원행정처 판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접대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쌩 하고 내려와서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는 그 국회의원님의 그 청탁 로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청탁이 뭐 어떤 국회의원의 뭐 지인의 강제추행 사건을 뭐 벌금을 해줬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면서 스스로 취약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자기 스스로 희생시킨 거지. 뭐 그러니까 정권이 압박한 게 아니에요. 로비를 하려면 어떤 간에 뭔가 자기도 대가를 줘야 저쪽에서도 뭐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의를 봐주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진짜 그 단순히 상고법원 그거 하나 만들겠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그때 취약해졌다는 거죠. 그 이탄희 결탁이네. 정관 애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결탁이네요. 고리를 확 끊어야 되네요. 정치로부터도 상권 분립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 겉하게가지고 제발 좀 우리 좀 잘 좀 받아서 꼭 통과시켜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결탁했던 사람들이 독립을 외친단 말이야. 기관의 독립을. 계속 그 결탁을 유지하는 독립을 원하는 거죠. 이탄희 국회의원의 그 두 얼굴의 법원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슬픈 게 있는데 뭐냐면은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고 임종원한테서 연락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원한테 확인을 구하는 거죠. 나를 여기에 부르는 게 사법행정, 지금 법원행정처의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제인권법 학회를 탄압하기 위한 거냐. 내가 거기에 주축이니까 나를 통해서 거기를 회유하려는 거냐. 그래서 임종원이 그렇다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는 이제 뭐 사표를 냈죠. 일단 사표를 내고 그게 알려지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일단은 여기 그냥 안양에 돌아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탄희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임종원이 이런 걸 요구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상대방 그 법원행정처 판사가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하신다. 근데 이탄희 판사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대법관이 되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상대방 판사도 이미 그 내부에 그 돌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못하는. 그렇죠. 뭐 이거 딴 얘기는 하지만 임종원 그 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법관 1순위라고 보통 불렸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이걸 안 했어도 그걸 안 했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하다니 난 거긴 하죠. 마타알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관애우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변호사, 법관과 검사가 변호사 등록하고 뭐 휴업한 상태로도 공무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지금 변호사법에는 돼 있더라고요. 휴업한 상태로도 하다가 퇴직 후에 등록 자격 심사 안 받고 휴업 해제해서 바로 변호사 업무를 보고 그러니까 뭐 계속 고리가 뭐 이어져서 오는 거죠. 외국의 사례들 요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판사 한 번 하면 쭉 판사만 하고 검사 한 번 하면 쭉 검사만 해서 변호사는 뭐 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면 법관이 있었으면 정년까지는 근데 정년 이후에는 글쎄요. 그걸 아예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또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헌법의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일부 제한해서 예를 들면 대형 로펌이나 이거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돈 버는 변호사 아니더라도 내가 공익적인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아예 변호사 못 하라는 거냐? 예.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국선 거고.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뭐 대형 로펌 얼마 이상의 대형 로펌 매출 얼마 이상의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그건 영리 목적이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뭐 예를 들면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익적인 목적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로 복권이라고 해서 그 이상으로도 어느 물론 정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이상까지는 예를 들면 조금 더 경륜이 필요하고 뭐 일 자체는 아주 험하지 않더라도 경륜이 필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직을 주고 그런 것들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도 살리면서 그 사람들 능력들을 좀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유도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무슨 일 했다가 무슨 법원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프로에서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도 저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판사 급여가 우리나라보다는 꽤 많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판사만 평생을 하더라도 뭐 노후까지도 문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경우니까. 근데 지금 뭐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집안이 형편이 좋거나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뭐 좀 더 형편이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상 전세자금 걱정하면서 특히나 서울로 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판사를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직 기간만이라도 임대주택을 주자는 거예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 관사가 있어요. 근데 지방 관사 사실 안 줘도 돼요. 그 정도 보증금은 충분히 마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서울 올라오면 워낙 요새 전세금도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기다가 월급의 급여의 대부분을 갖다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자기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마이너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500, 600이 뭐 월급 뭐 그게 뭐 적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만약 그 돈을 다 생활비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정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대출금 이자에 무슨 이자에 이자하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노는 집단과 상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어느 정도 누려야 되겠다는 보상 심리가 어쩔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다 보면 자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쪼면서 변호사 예를 들면 볼품에서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와. 그럼 솔깃하죠 당연히. 내가 벌던 데 예를 들면 500 받았는데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주겠대 월. 그러면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면 그게 나중에는 야 몇 년 뒤에 오는데 지금 그때 나중에 어떻게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예를 들면 언제까지만 있다가 뭐 내가 언제까지 하고 내가 나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안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펑펑 쓰고 이럴 정도까지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업무에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해서 외부적으로 그런 작은 흔들림에 작은 그런 금전적인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게 좀 막아주는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네가 개인적으로 네가 사명감을 갖고 무조건 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건 당연히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럼으로써 가능하면 사실은 판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정년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아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집안의 형편이 좋아. 내가 굳이 이거 안 벌어도 돼. 벌고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라 환경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판에 영향을 또 주고. 당연히 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계는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세계 얘기해봤자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건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내가 다르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라온 가치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게 공정한 오히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거를 무조건 너 이해하고 하라고 하는 게 어려우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도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만들어줘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인류적으로 어떤 공평한 판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환경 조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으면 말어 그냥 나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에 따른 비용들보다는 오히려 적게 들 수도 있어요. 훨씬 적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보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게 하나 제안 드리는 방법인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 그 판사 출신이라서 또 이제 안으로 팔이 굽는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렇죠. 그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검찰은 일단은 내부의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그리고 감찰이 실질화 내실화되고 그래서 일단 정관 변호사와 그 현직 검사가 짝짝꿍해서 사건을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면 거기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한 2007년부터의 그 검사들의 징계 사례를 보면은 향응을 받았다거나 이게 압도적으로 마치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지키고 싶은 보루인 거죠.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가령 우리 그랜저 검사 정인균 검사가 뭐 그랜저를 받았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그 고소 사건에 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100억 사기를 당했다면서 자기 후배 검사한테 청탁을 해서 기소를 하게 했어요. 그 3명 기소된 사람이 다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고 화가 나서 도대체 이걸 어떤 배경으로 기소를 하게 된 거냐 추궁이 들어가서 근데 정인균 검사가 뭐 부정한 사건 청탁을 했다든지 그 검사가 부탁을 받은 후배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징계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밝힐 수가 없죠. 그렇죠, 없죠. 근데 그러니까 감찰을 실질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정관 결탁을 끊기 위해서 정말 독립적인 검찰이나 판사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이런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돼야 되는 지점일 것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선일보 그 정치부 기자들이 한 10여 년 전에 방상훈 사장이 법카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상당히 그 혁신적인 제도였고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신문사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KBS 탐사보도부에 있을 때인데 KBS 탐사보도부도 따라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아주 소소한 거죠. 한 3만 원, 5만 원 쓰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풍족하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떳떳하게 그 살 수 있는 얻어먹지 않아도 당장 내가 이거 3만 원, 5만 원 쓰면 내가 다음에 또 이거 모자라는데 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만 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감나서 얻어먹으면서 좀 약간 부채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얻어먹었는데 좀 약간 미안한데 다음에 좀 뭐든가 좀 가져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인지상정인 거죠. 그렇죠. 돈의 문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 신중권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